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오후 본회의 처리가 예정됐던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은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가고 검사 2명 탄핵안만 남게 됐습니다. 이동관 위원장 사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헌법적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밤샘 항의 농성을 벌인 국민의힘은 친정에 휘둘려 본분을 망각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2달 연속 증가하며 6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며 수출 회복에 신호탄을 쏘아올린 영향이 컸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호주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해 처음으로 같은 날 나란히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 경고를 무시한 채 오늘부터 정찰 위성 공식 임무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로 입적한 자승 스님의 분향소가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 마련된 가운데 수목에게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유서 여러 장이 거처에서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뉴스앤 이슈 이어갑니다. 북극 한파 속에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추위는 주말인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눈과 추위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대설주의보 내려진 곳은 어디입니까? 네, 지금은 제주 산간에만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해에 만들어진 눈구름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요. YTN 재난 시스템 이다스 화면으로 실시간 눈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주 한라산 초입인 제주 영실입니다. 주변 건물과 주차장 바닥에 하얗게 눈이 쌓여 있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 깃발이 세차게 펄럭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 서해안선 고창 졸음쉼터 부근입니다. 이 눈은 잠시 그친 상태인데요. 낮이 되면서 주변에 쌓였던 눈은 녹았지만 서해안에 눈구름이 유입되면서 또 한 차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주 삼각봉에 8cm, 어리목에도 6.5cm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1100도로 어리목에서 영실 입구가 결빙돼 소형 차량을 통제하고 있고요. 한라산 7개 탐방로 중 돈네코 탐방로는 제한, 어리목, 영실 등 4개 탐방로는 부분 제한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호남 서부와 제주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추위의 기세가 매서운데요. 이번 추위는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네,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나흘째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월의 첫날인 오늘 아침 강원도 고성군 향로봉과 철원군 임남면 기온이 영하 15.5도로 가장 낮았는데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그 밖에 대관령 영하 12도, 파주 영하 11.4도, 서울 영하 6.8도 등 전국적으로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 낮부터 기온이 오르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 아침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제2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해당 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제2요구안을 의결한 건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 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법안이 강행 처리되기 전부터 명확히 반대를 표명했고 일관되게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 법안은 사회 갈등이 심각히 우려된다며 특히 방송법은 방송의 공정성 관점에서 법안 내용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만과 독선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의 선택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두 법안의 국회 통과를 주도했던 국회 과방위,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제2요구안 의결은 언론 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이자 2,500만 노동자들을 고통과 죽음의 지옥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사퇴할 뜻을 밝혔으며 이로써 지난 8월 25일 임명장을 받은 이후 98일 만에 방통위 수장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탄핵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되면 6개월 가까이 방통위 공백이 불가피한 만큼 이 위원장이 충정에 의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4일쯤 진행될 대규모 개각 발표 때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후임자 검증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하자 여야는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꼼수 사의라며 비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거하면 역사 앞에 공범이 될 거라고 지적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가로 탄핵안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다면서 탄핵될 사람은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김진표 국회의장이라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꼼수와 위법을 넘나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국민은 이미 파면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꼼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4 제2항에 따르면 파면, 해임뿐만 아니라 강등, 정직 등 경징계만으로도 퇴직이 허용되지 않고 수리가 보류됩니다. 탄핵안이 발의되어 사실상 징계 절차가 개시된 현재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꼼수 사의도 문제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거한다면 꼼수 제거도 공범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꼼수도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 앞에 공범이 안 되시길 바랍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민주당 편들기와 편파 진행 때문에 방통위의 수장 공백과 기능 정지가 초래됐다는 점에서 김진표 의장은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손중성, 이정석 검사 탄핵 소추안마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김진표 의장 스스로 민주당의 하수인임을 만천하에 알리는 부끄러운 순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발 맞추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사퇴하십시오. 탄핵의 대상은 막중한 무게를 잊은 김진표 국회의장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말 그대로 난상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놓고 3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3시간가량 갑론을박을 벌였는데요. 과거 병립형으로 회귀냐 아니면 연동형으로 갈 것이냐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정치인은 돛담배라며 위성정당은 만들지 않겠다던 국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선거 제도가 승패를 만드나요? 아니면 무슨 전략이 만들어요? 지금까지 매번 전략도 짜고 다 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민심의 큰 그 줄기, 민심의 큰 흐름, 이게 결국 선거를 결정지어요. 근데 민심은 뭘 볼까요? 이게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선거제도가 뭐냐?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강력합니다. 민심이. 그래서 저기 못 믿겠다. 그러면 군주민수라고요. 정치는 그냥 돛담배예요. 그냥 뒤집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 저는 민심이 이걸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다. 그렇게 봐요. 의석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가 국민들한테 신뢰받지 못한다? 그러면 금방 힘 빠지고 의석수는 60%인데 지지율은 30%입니다. 그럼 윤석열 거 또 마음대로 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민심이 뒤집힐 것이다. 이에 대한 친명계 입장은 어떨까요? 오히려 약속을 내팽개친 분들이 약속을 지키라고 하고 있다며 본인들이 한 약속이나 지키라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저는 비명계라고 이제 표현하는 그런 분들이랑 이낙연 대표가 그 말씀하신 게 되게 감사한데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지키자라고 했는데 약속을 내팽개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약속이냐? 우리가 지난 대선과 총선 때 뭘 약속했습니까? 검찰개혁, 언론개혁 약속했거든요. 예.
정작 그분이 당대표일 때 검찰개혁, 언론개혁 손 놨습니다. 당신들이 뽑혀서 뭐 할 건지 보여주고 그 약속을 지켜라가 선거의 핵심입니다. 민주주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걸 싹 빼놓고 야 당선되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선거의 룰에 대한 약속만 지켜라라는 것은 이게 본질이 좀 약간 와전된 거 아닐까, 변질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뭘 할 건지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못지않게 내부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어제는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급기야 공관위원장을 요구하자 김기현 대표가 단칼에 거절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오늘 YTN에 출연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느냐며 인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과거 자신의 인수위원장 시절 경험에서 나온 동병상련 같은 걸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요구를 하셨겠나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 요구를 받아들여 달라는 그런 말씀보다는 오히려 혁신안을 받아들여 달라, 저는 그 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혁신위가 출범할 때 당대표가 분명히 모든 정권을 위임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혁신위의 혁신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그리고 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조금은 바꾸더라도 이것들을 대폭 이렇게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입니다. 한편 종로 출마 선언 이후 당내외에서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하태경 의원. 만약 본선에 나간다면 민주당 누구와 맞붙을 것 같냐는 질문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꼽았습니다. 같은 학번, 같은 학생운동 출신으로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데 대해 국민으로부터 누가 미래 세력인지 평가를 받고 싶다고도 덧붙였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어제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제 서울에서 나오겠다고 했는데 주변에 좀 알아보고 또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걸 종합해 보면 1순위가 종로예요. 저하고 임 실장이 붙으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선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그냥 공식적으로 종소가 종로에서 한판 뜨자, 한판 붙자라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좀 우리 세대에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 실장이나 저나 이제 같은 학번이고 같은 학생운동 출신이고, 근데 이제 정치를 시작하면서는 서로 좀 다른 길을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세대가 지금 우리 사회에, 대한민국 사회에 이제 중추가 돼 있는데 한번 좀 평가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에게 누가 더 큰 기여를 했나, 누가 더 큰 도움이 되었나, 그리고 앞으로 누구의 길이 더 옳은가, 누가 더 큰 기여를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우리 세대에 묻고 싶어요. 우리 정부가 북한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해 위성 개발과 관련 물자 조달, 탄도미사일 연구 개발 운용에 관여한 11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위성 설비 반입 사업을 총괄하는 리철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국장을 비롯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소속 4명, 최일환, 최명철 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춘교 조선인민군 중장, 진수남 주 러시아 대사관 무역서기관 등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3번째 대북 독자 제재로 진수남을 제외한 10명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정부가 최초로 같은 날에 연쇄적으로 제재 지정을 단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이 오늘 칠장사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법구는 DNA 감정 결과 자승 스님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동 감식을 실시한 결과 요사체 좌측 방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왜 불이 났는지는 아직 확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틀 전 화재로 입적한 자승 전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의 유서 여러 장이 거처에서 추가로 발견됐다고 현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이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 마련된 자승 스님의 분향소의 조문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자승 스님이 정토, 극락, 니르바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항상 추구하셨기 때문에 그런 순간을 스스로 맞이하셨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9일 화재로 입적한 자승 스님의 분향소가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 마련된 가운데 이틀째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문 이틀째인 오늘 불교 신자들을 비롯한 조문객들은 분향소를 찾아 자승 스님의 소신 공양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극락 왕생을 기원했습니다. 아울러 7대 종단 연합체인 한국종교인 평화회의에 소속된 유교와 천도교, 민족종교협의회, 기독교, 원불교 공동대표들도 분향소에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종교계 전반으로 추모 열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이 장의위원장을 맡아 종단장으로 치러지는 자승 스님의 장례식은 5일 동안 진행됩니다. 연결식은 모레 오전 10시에 조계사에서 치러지며 답의식은 자승 스님 제적 본사인 경기 화성시 용주사에서 거행됩니다. 800여 년 전 몽고 침입을 불교의 힘으로 막아보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고려 8만 대장경판. 우리 국보 3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돼 있죠. 그런데 이 목각판으로 인쇄한 불경 일부가 현재 일본 도쿄의 한 사찰에 있는데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재추진하기로 해서 논란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찰은 일본 도쿄에 있는 조조지입니다. 조선 건국 직후인 1393년에 세워진 사찰인데요. 이곳에 고려 8만 대장경 활자로 인쇄된 불경이 보관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중국 송나라와 원나라의 대장경 인쇄물을 비롯해 이 8만 대장경 인쇄물까지 2025년을 목표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일본 측은 많은 대장경이 왕조 변천과 전란으로 흩어져 없어진 가운데 세계 대장경 인쇄물이 거의 완전한 상태로 있는 것은 유례가 없다며 추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인쇄물은 약탈 문화재는 아니라는 주장을 폈는데요. 해당 불경은 1450년대 인쇄된 것을 한 승려가 그보다 20여 년 뒤에 일본으로 가져왔고 이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건너받아 사찰에 기증한 만큼 1592년에 발생한 임진왜란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입니다. 인쇄물이기는 해도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8만 대장경의 인쇄물이 일본 측 유산으로 등재되면 우리 불교계나 학계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교부는 등재 신청서가 공개되는 대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은 2년 전에도 해당 불경에 대해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했지만 지난 5월 최종 심사에서 탈락한 바 있는데요. 이번엔 등재 신청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체질에 맞춰 살을 뺄 수 있게 해준다며 SNS를 통해 비싸게 판매되는 다이어트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들 제품을 받아보면 상당수는 맞춤형과는 거리가 먼 중국산 기성식품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판매자 서버가 해외에 있어 추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았던 A씨는 지난 9월 SNS에서 다이어트 알약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일본 대학 교수진이 만들었고 1:1 상담을 통해 체질에 맞는 약을 지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연결된 상담사는 몸무게와 식습관 같은 간단한 질문을 하더니 약을 먹는 동안 매일 상담도 해준다며 결제를 유도했습니다. A씨는 고민 끝에 55만 원을 내고 2달치를 사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도착한 약은 광고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단단한 사탕이라고 적힌 제품 유형 옆에는 온통 중국어가 가득했고 생산도 판매도 모두 중국에서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특히 상담사와 상담한 날짜는 9월인데 제조 일자는 그보다 2달 전인 7월로 맞춤형이라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약을 받았어요. 검색을 해봤는데 피해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환불 처리해달라. 그랬더니 환불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체형에 맞춰서 우리가 맞는 거기 때문에. 경북에 사는 60대 여성 B씨도 비슷한 피해를 겪었습니다.
지난달 산 체질 맞춤형 다이어트 약 역시 실제로는 상담보다 2달 전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약 광고에서는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는 TV 프로그램을 도용하기도 했습니다. TV에도 많이 나오고 이런 사람이 사기를 치겠나. 네, 신뢰가 다 가니까 클릭을 하게 된 거죠. 조금씩 약의 이름은 다르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인 피해자 300여 명은 비슷한 방식에 속았고 피해 금액도 모두 합쳐 2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전, 충북 등 전국적으로 고소도 이어져 경찰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약을 판매한 업체 측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피의자 특정조차 어려움을 겪는 상황. 경찰은 SNS 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실마리 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며 낸 2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습니다. 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지 21년 만인데요. 유 씨가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왜 그런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유승준 씨 2번째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는데 어제 대법원 선고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대법원은 어제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본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지난 2002년 우리 국적을 상실한 유 씨는 지금까지 2차례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결론적으로는 모두 이겼습니다. 먼저 39살이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냈고 파기환송심과 제3고심 끝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 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는데 지난 2020년 7월 LA 총영사관은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유 씨의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앞선 대법원 판단 취지는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유 씨가 이번 2차 소송을 다시 냈고 대법원에서 어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2번의 소송이 있었고 유승준 씨가 모두 이긴 건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겁니까? 네,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소송에선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내린 과정에서 절차적인 잘못이 문제가 된 반면에 이번 2차 소송에선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내세운 사유 자체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데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LA 총영사관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등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 조항을 근거로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유 씨가 병역 기피 말고는 별도의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고요. 또 병역 기피 목적으로 우리 국적을 버렸더라도 38살이 넘으면 체류 자격을 줘야 한다고 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외교당국은 어제 대법원 판결 이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 비자 심사와 발급 권한을 지닌 법무부, 그리고 발급 업무를 시행하는 외교부 산하 재외공관과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으니까 일단 기존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취소해야 될 텐데 그럼 유승준 씨는 바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겁니까? 꼭 그렇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여러 절차가 더 남아있기 때문인데 우선 입국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유 말고 다른 사유로 외교당국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020년 외교부는 유 씨가 첫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는데도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발급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죠. 또 유승준 측 소송 대리인 측에게 향후 계획을 물어봤더니 현재까지 정해진 건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 밖에 비자 발급과는 별개로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풀어줘야 하는데요. 유 씨는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이 금지된 상태인데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만약 비자가 발급될 경우 입국 금지도 해제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11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상승하며 2달 연속 플러스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며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2달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558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억 3천만 달러, 7.8% 증가했습니다. 지난 10월 수출이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데 이어 회복세가 한층 뚜렷해진 건데 수출 규모는 올해 최대 실적입니다. 특히 우리 산업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감산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지난 10월부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 영향이 컸습니다. 세계적으로 AI 서버용 제품 수요 등이 커지면서 내년 수출 전망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12.9% 증가한 95억 달러를 달성하며 그간의 감소 흐름을 끊고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수출 국가별로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인 대중국 수출이 114억 달러로 올해 최대를, 미국으로의 수출은 109억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지난달 수입액은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이 줄면서 520억 달러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6%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38억 달러 흑자로 6개월 연속 흑자이자 올해 최대 실적을 동시에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등 대외적인 위험 요인을 관리하면서 내년에도 이 같은 상승 흐름이 이어지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대전의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날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지자체들도 피해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정부와 지자체에 좀 더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바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곤 기자입니다. 대전에서 드러난 전세 사기 사건들로 경찰은 지금까지 집주인 등 162명을 입건해 18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인 사건까지 더하면 전체 피해자는 1,300여 명을 넘어섰고 피해 추정 금액은 1,500억 원에 달합니다. 앞으로도 대전경찰은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전세 사기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며 특히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검토하는 등 전세 사기 사건을 척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대전시는 최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법률이나 금융 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세입자들이 계속 찾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전의 경우 부산과 인천처럼 별도의 지원책이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건물 주인이 한 명인 다가구 주택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기존에 만들어진 특별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별 등기가 아니고 건물 전체 등기이기 때문에 경매 우선권을 써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 쓸모없는 정책이고 LH가 좀 크게 그런 매입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먼저 구제한 뒤 임대인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 회수 방식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난색을 보이는 거로 전해졌고 대전시 역시 후속 대책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추가 대책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타시도는 뭐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들 지원을 안 해준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중에 있어요. 그런 거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을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선 가운데 앞으로 개정되는 특별법에 이들의 바람이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일시 휴전이 하루 더 연장돼 7일차로 이어졌고 추가 인질 석방도 이루어졌습니다. 불안한 휴전이 이어지는 동안 양측의 심리전은 가열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총격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휴전 7일째를 맞아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여성 인질 2명이 석방됩니다. 하마스는 여성 인질 2명을 적십자에 인계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두 여성 가운데 한 명인 미아 셴의 석방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감격합니다.
하루 전 하마스는 팔을 다친 미아 셴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아의 석방을 호소했습니다. 하마스의 인질 방송에 대해 이스라엘은 심리적 테러라고 비난했습니다. אני רוצה להיות ברור. מדובר בטרור פסיכולוגי של חמאס. זה טרור פסיכולוגי של חמאס. 이스라엘도 귀순한 하마스 지도자 아들과의 인터뷰를 방송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포함해 하마스 지도자들을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Any harm that happens to the hostages, Israel must execute top Hamas leaders with no exceptions. 이처럼 치열한 심리전을 벌이는 와중에 이스라엘에서 하마스의 테러까지 발생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괴한 2명이 출근 시간대 예루살렘의 버스 정류장에서 총격을 가해 최소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공격자 2명은 예루살렘 동부의 한 지역 출신 형제들로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자신들 대원이라고 밝히고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휴전을 더 연장하기 위해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다시 찾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휴전이 끝나면 이스라엘이 집중 공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은 민간인 보호 조치를 먼저 취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전쟁 뒤 이스라엘을 4번째 찾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주요 인사들을 종일 만났습니다. 하루 이틀 휴전이 아닌 장기 휴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Our immediate focus is working with our partners to extend the pause so that we can continue to get more hostages out of Gaza.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블링컨 장관을 만난 직후 휴전 연장을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전쟁을 멈출 수 없다며 결전 의지를 밝힌 겁니다. 휴전을 더 연장하면 연정을 탈퇴하겠다는 이스라엘 극우 정당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ואמרתי לו, אנחנו נשבענו, אני נשבעתי, לחסל את החמאס. שום דבר לא יעצור אותנו. אנחנו נמשיך את המלחמה הזאת עד שנשיג את שלושת היעדים.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재개하더라도 국제전쟁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단계 군사작전으로 가자지구 남부 지역에 지상군 투입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먼저 민간인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That means taking more effective steps to protect the lives of civilians, including by clearly and precisely designating areas and places in southern and central Gaza where they can be safe and out of the line of fire. 블링컨 장관은 앞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만나 전쟁이 끝난 뒤 팔레스타인 독립을 통한 두 국가 해법을 다시 한번 내세웠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도적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데 이스라엘도 동의했다며 2단계 군사작전은 1차 때와는 다를 거라는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세계인의 관심에서 조금 벗어난 듯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여전히 곱지 않은데요. 국제회의에서 러시아 외무장관이 혹독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마케도니아에서 열린 유럽 안보협력기구 장관회의. 갑자기 몇몇 대표들이 일어나 회의장을 떠납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연설 순서가 됐기 때문입니다. 라브로프 장관도 당혹함을 숨기지 못합니다. Can you leave me alone, please? Thank you. 라브로프 장관은 회의 참석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불가리아가 러시아 대표단이 탄 비행기의 영공 통과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유럽연합 제재 명단에 올랐다는 이유입니다.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은 항의의 뜻으로 불참했습니다. I fully understand that, and I fully emotionally also understand Ukrainian friends which have decided not to come. 러시아의 순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회의 기간 내내 참가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OSCE principles of sovereignty, territorial integrity and non-use of force
should be the foundation of peace on the European continent. Russia has trampled on these principles with devastating results. 회의가 열리는 동안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정착촌 3곳에 러시아 미사일 6발이 날아와 1명이 죽고 어린이를 포함해 10명이 다쳤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미국의 오픈 AI가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를 내놓은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일반인도 인공지능 서비스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최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외 영업 부서에서 일하는 이태경 씨. 얼마 전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직무를 설명하기 위한 강의 대본을 작성했는데 이를 챗GPT에 학습시켰습니다. 50페이지 분량을 업로드한 지 1분도 안 돼 대본을 완벽히 숙지한 이태경 봇이 만들어졌습니다. 해외 영업사원에게 중요한 자질이 뭔지와 같은 기본적인 질문은 물론이고 대본에 담기지 않은 엉뚱한 질문에도 자연스러운 대답을 내놓습니다. 원래 엑셀 매크로 코드 같은 거를 전혀 작성할 줄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GPT가 나오면서 좀 실제로 코딩도 해보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의 챗GPT는 지난 4월 이후의 정보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만 임재훈 씨는 챗GPT를 개인 서버에 연결하고 특정 지시어를 입력해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정부 공공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 실시간 날씨와 교통정보 등을 알려주는 비서봇부터 생년월일로 사주팔자를 풀이하는 점쟁이봇, 성경구절을 찾아주는 성경봇, 고민을 상담해주는 예수님봇 등 20개가 넘는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이 만든 챗봇을 공유하는 시장이 나올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임 씨는 모든 챗봇을 시장에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챗GPT 등장 이후에는 저희가 직접 AI를 만들지 않아도 AI를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40분짜리 유튜브 영상을 30초 만에 핵심 내용을 뽑아 요약해주고 이해하기 쉬운 블로그 게시글 형태로도 풀어주는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챗GPT의 기업용 모델을 활용한 건데 영상의 음성을 글로 바꾸고 글을 요약 정리해 적절한 사진까지 찾아 넣는 여러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결과입니다. 연구자들을 채용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모델을 직접 만드는 것이 꼭 선행이 되었어야 됐는데 이제는 자본이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죠. 이처럼 인간 수준으로 언어를 이해하고 분석해 자연스러운 언어로 답을 하는 챗GPT의 등장으로 일반인은 물론이고 전문가들도 앞다투어 인공지능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챗GPT가 일부 분야에선 인간의 능력을 넘었다며 머지않아 인공지능이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인공지능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은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일자리들이 생길 텐데 인력을 재교육을 하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혼란을 좀 쉽게 넘어갈 수, 스무트하게 넘어갈 수 있는. 한편 오픈AI의 챗GPT에 이어 구글의 팜2, 엔트로픽의 클로드, 메타의 라마, 아마존의 큐 등도 사용자를 빠르게 늘려가는 추세여서 글로벌 기업들의 인공지능 모델 각축전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가 첫 돌을 맞은 지금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숙제를 대신해주기도 하고 여행 일정도 짜고 앞으로는 의학과 과학, 문화예술 분야에까지 스며들어 우리 일상생활을 크게 바꿔놓을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생성형 AI에 대한 위험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거짓과 가짜도 진짜, 실제처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능력 때문입니다. 이 때문인지 연말에 세계 유명 사전들이 내놓는 올해 단어에도 AI 시대가 반영됐는데요. 어떤 걸까요? 미국의 유명 사전 출판사 메리엄 웹스터가 선정한 2023년 올해의 단어, 바로 어센틱입니다. 이 어센틱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거짓이나 모방이 아닌 진짜의, 진정성, 또 실제의라는 뜻인데요. 메리엄 웹스터는 왜 이 단어를 선정했을까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가짜 사진이나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딥페이크가 유행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진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탈진실 양상이 반영된 겁니다. 어떤 것이 진짜이고 참된 건지 모호해진 시대를 보여주는 결과인 거죠.
메리엄 웨스턴은 이전에도 많았던 어센틱 검색량이 올해는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는데요. 2023년 현재 진실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진정성에 의문을 가질 때 이 진정성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위 어센틱에 이어 딥페이크도 순위에 올랐는데 딥페이크 기술이 진위에 대한 탐구를 하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생성형 AI는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윤리적 문제와 더불어 진실과 탈진실, 진짜와 가짜의 흐려지는 경계에 대한 위험성도 상존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리그 2부 리그로 바로 강등되는 팀이 내일 결정됩니다. 축구 명가 수원 삼성과 강원 FC의 맞대결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종 라운드만 남겨놓은 현재 10위부터 12위까지의 승점은 단 1점 차입니다. 승점이 같을 경우 다득점 우선으로 순위를 정합니다. 수원 삼성은 슈퍼매치에서 바사니의 결승골로 서울을 이기며 최근 2연승의 상승세입니다. 미드필더 카즈키가 결장하지만 공격진이 살아나고 있고 올 시즌 강원을 상대로 2승 1무로 강했습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 1층 좌석 17,000여 석은 20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당연히 강원전도 저희는 정말로 마지막 경기고 저희가 또 홈에서 하는 만큼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정말 다이렉트 강등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원 FC를 꺾고 2연승을 달리고 있는 강원은 비기기만 해도 다이렉트 강등은 피합니다. 최근 3연패 중인 수원 FC는 제주를 홈으로 불러들입니다. 동기부여에서는 앞서 있지만 올 시즌 제주를 상대로 1무 2패, 유난히 약했다는 것이 걸립니다. 두 경기를 통해 결정되는 12위는 2부 리그로 강등되고 그 자리는 2부 우승팀 김천 상무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11위는 2부 리그 2위인 부산과 10위는 경남대 김포의 승자와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다이렉트 강등을 결정하는 두 경기는 모두 같은 시각인 토요일 오후 2시에 킥오프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드디어 우리도 대기업 보낸다 이거야. 하청 아니고? 취업 교육이라고 봤더니 화장시키고 앉았다. 그래도 이제 나 사무직 여직원이다. 힘든 일을 하면 존중받으면 좋을 텐데 그런 일을 한다고 더 무시해.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러면 완전히 혼자가 돼. 사랑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주특성화고 반려동물과에 다니던 홍양은 2017년 1월 졸업을 앞두고 학교의 권유로 대기업 현장 실습을 가게 된다. 하지만 대기업이라던 회사는 LG U+ 하청업체 콜센터였고 그녀는 가장 업무 강도가 높다는 인터넷, 휴대전화 계약 해지를 방어하는 일을 맡는다. 학교와 회사가 맺은 현장 실습 계약과 회사가 홍양에게 건넨 근로계약서는 급여도 하루 노동시간도 달랐다. 할당된 고객 응대 횟수인 콜수를 채우지 못하면 수시로 야근을 해야 했고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각종 수당에서 제외돼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한다. 살은 낳는 자만 나머지는 소모품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데 무슨 압박을 받는가 보더라고. 이제 그게 참기 힘들다고, 스트레스가 너무 쌓인다고. 학교는 취업률에 따른 교부금, 지원금을 받기 위해 홍양을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1월 22일에 친구들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홍양은 1월 23일 오후 1시경에 저수지 난간 아래에서 발견되었다.
12월의 첫날인 오늘도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도심공원의 호수도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꽁꽁 얼어버린 모습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9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찬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등 내륙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보다 5에서 7도나 낮아 춥겠습니다. 서울 2도, 대전 4도, 광주 5도에 머물겠고 찬바람의 실제 체감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추위 속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까지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서해안에도 오후까지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미끄럼 낙상 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에는 밤 한때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내일도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며 춥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이후 휴일부터는 점차 예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동해안 지역은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